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지난해에 이제 대법원에서 규칙을 변경했죠. 네. 그래서 생중계를 허용한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비공개할 수도 있고 생중계를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몇 번 기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순실 씨의 1심 판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제 판결. 그런데 다 불허했습니다. 네. 불허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이제 그런 그 분위기로 제스처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생중계로 얻을 공익과 그것으로 타격을 입을 피고인의 손실을 견주어 보니 손실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판단이었어요. 근데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모두 다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더 컸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모든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고 바로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을 당해서 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생중계를 이제 허용을 했고 내일 모레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열리는 재판의 판결 부분을 우리가 생중계로 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죠. 피고인 없는 판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첫 TV 생중계를 결정을 한 건데 말이죠. 이제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대법원이 재판 방청 및 공개에 관한 예규를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은 지금 벌써 선고가 공개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법원 이외에 1심, 2심, 하급심에 있어서 형사사건 판결 선고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규정을 바꿨는데 지난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공개 하나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공개 하나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공적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공익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권 내지 무죄 추정에 따르는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둘 다 저울질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의 알 권리랑 공익이 좀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하급심 형사사건 판결 1심 선고가 실질적으로 중계되는 역사적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빼고 공익적 인물로서 최고의 어떤 권력자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초의 어떤 역사적 의미로서 공개를 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 의미는 조금 반감되는 그런 그거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과의 그 형평성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헌법상에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 누구나 그것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건 아니면은 그 최고 권력자이건 동등하게 인정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를 비교 형량했을 때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이 정도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설령 일부 그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조금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변호인들이 공개하는 결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어떤 그 이의 제기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받아질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4월 6일 오후 2시에는 1심 판결이 공개되는 생중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1심 선고에 TV 중계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1심 선고가 주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작용은 예견이 됩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건 뭐냐? 왜 공개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것이냐? 이걸 뭐 일반인들이 국민투표로 정한 게 아니라 법관들이 모여서 정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겠죠.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종도 있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에게 공개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에서
일반인도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에 이런 식으로 가담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크지 않습니까? 예. 20년형입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공인 아니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인 아닙니까? 공항 패션까지 공개되는데요. 예. 일거수일투족이 이 글로벌 기업의 CEO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인이 정경유착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종이 크죠. 대통령으로서 불법한 행위를 하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모두 다 전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1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일리는 상당히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생중계하지 않습니다. 예. 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재판 전 과정을 다 중계해버립니다. 심지어 오제이 심슨 사건 때는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다. 예. 이런 재판, 세계 재판도 있었거든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예.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2심과 최종심, 3심, 대법 판결은 공개하고 1심은 그럼 블라인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네. 1심에 대한 생중계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에 이제 결정한 사항인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부수적인 역효과 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에 대한 판결을 TV로 중계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이와 같이 그 대법원 그 재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바꿀 때 판사들 상대로 해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1심에 대해서 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공익적 그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또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경우 이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공개를 요청하는 어떤 국민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공익적 요청보다는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요청되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네. 그럼 왜 그 규칙을 바꿨냐 할 정도의 어떤 그 국민들의 비판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피고인의 어떤 그 무죄 추정 원칙은 중요한 겁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를 정도로 어떤 우리나라 국정에 대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이제는 형사 절차입니다만 설령 무죄 추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어떤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고뇌에 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다만 이번 어떤 그 법은 일단 결정이 됐던 것이고 그 재판부에서도 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 강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 그 강행된 이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좀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어떤 시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1심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예. 비판이 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일 모레 2시에 1심 재판이 열리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재판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재판부가 보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사실상 재판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구인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그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시작될 때 선고 기일에 그 먼저 그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하지만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제 미루어 짐작컨대 5 사건 다른 것 하나도 없고 단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선고 기일로 지정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이 시작될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 번호와 함께 피고인을 네. 호명을 하고 네.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재판을 선고가 진행이 될 텐데요. 통상은 판결 주문부터 인정을 하고 빨리 끝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 사실이 한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범죄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이유를 쭉 읽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뭐 시간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최소한 1시간 이상 내지 2시간 이상 한두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오후 2시부터 늦다고 하면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아마 선고 기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모레. 모레, 네, 맞습니다. 예, 금요일. 모레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됐어요. 예. 네네. 뭐 여러 가지 쟁점도 있습니다만은 저 의견서를 최순실 씨가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네네네. 의견서를 냈다고요. 건강 이유를 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인과 이제 검찰 측만 이제 공방이 시작됐어요. 당분간 저는 이제 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아예 재판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또 그때는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입을 열면 뭐 대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예. 그 국민들이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좀 불리하다든가 또는 이제 재판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2심 시작과 동시에 자, 욕창이 몸에 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피부 염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재판정에 앉아서 같은 자세로 계속 이제 이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2심부터는 좀 일과 중에 끝낼 예.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심야까지도 이제 많이 이어졌고요. 재판이 워낙 장시간 빈도수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일단은 이게 일종의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가자라고 하는 전략은 이번 그 건강상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2심도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뭐 1심과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지금 혐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도 막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본인이 불리할 때는 입을 닫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건강상의 이유는 계속 그게 핑계이든 혹은 또 실제이든 최순실 씨가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네. 어떻습니까? 네네. 저기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재판부가 보통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그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그 욕창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병보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예. 실제로 지금 본인이 욕창 주장이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구치소 내에서 의무 그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부에서 확인이 그 어떤 그 처치가 안 될 경우에는 원외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수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보석을 신청할 여지도 없진 않은데요.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1심만큼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심은 벌써 지금 6개월 해서 예. 거의 뭐 그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미 그 형사사건 항소심은 민사사건과 달리 이른바 사후심이다라는 그런 그 성격이 강해서 증거조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상 1심에서 증거조사를 했던 그리고 1심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서 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항소심 그 기간이 한 6개월입니다만 6개월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마 항소심은 6개월까지 가지 않고 지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심보다는 조금 그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이 조금 더 그 최순실 씨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는 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 가을 이전이면은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뭐 빠르면은 늦 여름이 끝날 정도면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 대비를 해서 보강한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1심 대기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이경재 변호사님 이외에 여러 분이 선임이 됐습니다만 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임했던 것이 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동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건을 많이 변론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그 박지원 의원 대북 특검 송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동생인 박지만 씨의 그 형사 사건도 변론을 했고 네. 또 얼마 전에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된 김종덕 전 그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형사 사건을 했는 등 형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해안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변호인을 보강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례에 비춰봤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쏠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염려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그 지난 그 검찰 수사 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 변호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도저히 일반 그 변론을 못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그 지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임했다는 그런 후문이 나왔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변호인 선임을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로서는 뼈아픈 어떤 그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최순실 씨 변호인단에게 유형 무형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